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개선으로 2024년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기존 예측치인 900억 달러를 뛰어넘어서 8년 만에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앞서 증권업계에서 추정한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6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4분기 영업이익 12조 원대가 예상됐지만 점점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8조 원대로 하향 조정됐으나 이에도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의 이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리 재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취임식과 당일 저녁에 열릴 무도회에 모두 참석합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주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젠슨왕의 한마디에 따라서 AI 냉각 기술이 새 먹거리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SK그룹은 CES 전시관을 공개하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AI 기술 전반의 풀스택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는데요. 그 한켠에 냉각류에 담긴 서버가 전시됐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주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양호한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급 유입도 좀 눈에 띄는 시점이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진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보다는 젠슨왕의 한마디가 우리 기업들을 끌어올리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멘텀들도 산재하고 있죠. 어떤 모멘텀에 집중해 보면서요. 우리 시작에서 또 좋은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 할지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할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자 측간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제대로 된 밸류를 찾아가는 우리 국내 증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과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오늘도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은 이 젠슨왕이 보내는 이제 국내 반도체주들에 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그 영향력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헤드라인 저희가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지금 CES 2025가 1년 농사를 어떻게 보면 판가름할 수 있을 만한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박람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 업종들을 볼 때 CES를 통해서 그 해 혹은 조만간에 이제 올 만한 혁신 업종들의 이제 가시화권에 들어갈 만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중요한 박람회인데요. 여기서 최근 화두가 됐던 건 역시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2019년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은 되어 왔는데 중간에 뭐 코로나가 있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생활에서 좀 느껴볼 수 있을 만한 부분까지 침투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CES 통해서 젠슨왕이 시사한 바는 사실 이 AI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하드웨어를 엔비디아를 통해서 구축해 놓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것이냐 이걸 제시했는데요. 뭐 코스모스 이거를 이제 또 얘기하기도 하면서
자동차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까지의 확장을 시사한 만큼 우리가 이제 그 파생되는 업종까지 살펴본다면 2025년은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반도체주들이 이제 2025년도에 어느 정도의 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실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반도체라는 그 틀의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AI라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긴 호흡으로 계속 좋을 것 같아서 뭐 역시나 지금 삼각동맹으로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경쟁 기업들이 파고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AI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대장 반도체,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 구간이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였던 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던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오른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경향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투자할 때 패시브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됐을 때 뭐 기계적으로 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량주들을 기계적으로 담는데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라든지 우리가 익히 알만한 그런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에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그런 혁신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보고 했다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자금이 들어온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그 악재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악재가 뜨니까 뭐 이제 예상한 대로 안 좋았고 그건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를 기대해 봤을 때는 싸네 라고 생각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여기에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패권을 재탈환하기 전까지는 프리미엄을 부여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SK하이닉스 정도의 경쟁력 있는 상승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증시 전망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때 예시를 같이 드렸던 게 또 AI 하면 뭐 반도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 네이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쫓아갈 수는 있겠으나 대장은 네이버다. 변하지 않죠? 대장주의 특징이 뭡니까?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땐 먼저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상기하시고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투자하는 건 그 역시도 전략이 될 수는 있으나 난이도가 높고 쉽지 않은 매매입니다. 삼성전자가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게 TV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어려운 매매를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싶어요. 좀 더 쉬운 쪽이 있는데 그쪽부터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의 입에서 삼성전자의 공급에 관한 그런 언급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진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에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보실 땐 어떠세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 시각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조선 최근에 뜨거운데 그걸 잠깐 예로 들어보자면 우리나라가 고부가 가치 선박들 싹쓸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어떻게 되고 있죠?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 고부가 가치 선박들 이외에 거기서 물량 담당하지 못하는 그 밑에 단의 저가 상품들은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따내고 있단 말이죠. SK하이닉스가 공장 다 돌리지 못해요. 그럼 이제 물량이 더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삼성전자 것도 쓰겠죠? 저는 이 정도 구조가 아닐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SK하이닉스가 먼저 다 하고 남는 거 삼성전자가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구축해놓은 이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는데 이걸 굳이 깨고 다시 삼성전자랑 또 한다? SK하이닉스를 깨고? SK하이닉스가 그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경쟁력이 HBM에 있어서는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이시네요. 네, 대표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 네. 저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걸 믿으라 말씀드리는데 아직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보이면 그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첫 번째 헤드라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또 국내 증시에 관한 힌트들 얻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역시나 K조선입니다. 어제도 강했고 또 계속되는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호실적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주가 반영을 좀 너무 많이 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항상 한켠에 있어서 신규 진입을 다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헤드라인부터 좀 먼저 한번 대표님 풀어주시죠. 네, 일단 뭐 K조선 문전성시다. 미국 넘어 이제 인도까지 온다.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앞서서도 조선을 예로 드렸는데 지금 이미 물량을 다 채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몇 년치 일가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추가로 수주를 받을 때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웃돈을 주고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이제 신조선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더 고부가 가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만한 사항은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건 조선에 있어서 1등 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HD 현대그룹주를 제외하고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아직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전고점 돌파도 아직 못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군함 키워드로 많이 부각받는 하나그룹주에 하나오션이 올라갔는데 삼성중공업도 순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던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런 그 애프터마켓 시장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더 오를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너무 오른 종목만 보시면 당연히 높아 보입니다. HD 현대그룹주 같은 네. 종목들. 근데 아직 안 오른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충분히 아직도 조선주는 기회가 남아있고 시기상으로는 당분간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군들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뭐 기자재 쪽으로의 수급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진 쪽이 또 부각을 받습니다. 이 엔진에 관해서 사실은 이전부터 저희가 힌트를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엔진 관련주들의 그런 상승 사이클들도 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완성 조선 업체들보다도 기자재 쪽은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대적으로 못 간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국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고부가치 선박을 싹쓸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남은 물량들은 중국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엔진 교체 수요는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중국 쪽에서도 친환경 선박, 뭐 친환경 엔진으로 가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제가 엔진 관련주는 HSD 엔진이 탑픽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사명이 바뀌었죠. 한화 엔진으로. 하나 엔진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오늘도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엔진이 사실 기자재에선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본행제,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쌍두마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도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과 같이 이제 움직임이 나올 만한 게 오리엔탈전공. 같은 종목들이니까 이 낙수 효과를 계속 기대해 보시고 완성 조선 업체 중에서도 HD 현대그룹주를 제외하고는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 이것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선주들은 하나의 또 호재다라고 한다면 신조선가 지수이잖아요. 네. 옆에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신조선가가 또 역대 최고점을 근접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져 왔습니다. 이게 또 조선주 탄력에 도움을 또 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조선가는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매출과 마진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제품 가격이 수요를 기반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마진율이 높아지는 효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캐파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결국 파는 제품은 똑같은데 판매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많이 남는 구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신조선가 상승은 뭐 지금 고점 근처지만 고점 돌파도 나올 거로 기대되고요.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지속될 거라고 보는 만큼 그 과정 안에서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수주가 이제 실적으로 계속 드러나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업황 전반에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낙수 효과다라고 해서 조선 전반이 좋다 보니까 기자재 쪽도 좋고 또 MRO 사업 쪽도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낙수 효과가 철강 쪽으로까지는 오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 네. 철강주들은 부진합니다. 이 조선주의 수혜를 받을 법도 하지 않나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대표님? 일단 철강이라는 게 뭐 조선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에 특화된 철강 업체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기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철강 업체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야 하는데 아직 그 구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경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불경기가 만연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워낙에 조선이 유명해서 특수 케이스로 움직인 것이지 자동차도 지금 제대로 사이클 탔다고 볼 수 없고 건설도 사이클 제대로 탔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호경기가 이제 피부로 느껴질 때쯤 되면 그때는 아마 철강주도 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해 보면 괜찮은 철강주는 저가에 좀 살 수도 있겠네. 이번이 좀 기회를 삼아볼 수도 있겠네.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철강 산업까지도 전략 한번 잡아봤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한화 엔진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들을 좀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저희가 한번 예고해드리겠습니다. LG전자도 오늘 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 관련주들의 낙수 효과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시장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희론 섹터 장은혜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조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화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바로 강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화 엔진이 6,300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수주를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한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기업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6,300억 원 규모 얼마나 큰 규모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 전체 매출의 73.6%에 달하고요. 그리고 2025년 수주 가이던스를 1조 원으로 잡았는데 벌써 70% 이상을 가득 채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월 6일에 삼성중공업과 836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이긴 하지만 한화오션과 841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한 달 만에 벌써 8천억 원의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엔진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엔진은요, 값이 비쌉니다. 선박 원가의 10%에서 20%나 차지하기 때문에 선박의 심장이라고도 불리죠. 엔진도 비싼데 그 중에서도 DF 엔진은 조금 더 값이 비쌉니다. 값이 비싸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좋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전통적인 디젤 엔진에 비해서 수익성이 무려 3% 이상이나 더 좋다고 합니다. 이 DF 엔진은요,
엔진은요, 친환경 선박에 필요로 한 엔진으로서 디젤과 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수요가 정말 높은 데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도 값이 더 비싸질 것이다라고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LNG 컨테이너선을 작년에 수주했었던 이 중국 기업들이 DF 엔진 발주를 더 늘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주 잔고 중에서 이 알짜라고 할 수 있는 DF 엔진으로 무려 90%를 꽉 채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그룹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이 2024년 2월에 HSD 엔진을 2,269억 원에 인수를 해서 한화 엔진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피인수되고 나서 수주잔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3년 2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3조 원을 벌써 돌파한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HD 현대그룹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4년 7월에 STX 중공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바꾸죠. 이 기업 역시도 피인수하고 나서 수주 물량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에 4천억 원을 육박하는 웃도는 신규 일감을 따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4분기 바로 다음 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와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피인수되고 나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었던 가동률 역시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피인수되기 전에 27%에 불과했었던 가동률이 인수가 되고 나서 57%를 넘어선 상황인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146%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 엔진 역시도 100%에 육박한 상황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동률 순위가 신기하게도 국내 엔진 시장 규모 순위와 동일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점유율 30%에서 40%를 지켜내면서 1등 자리 굳건히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위는 한화 엔진이, 그리고 3위는 HD 현대마린 엔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 한번 살펴봤더니 2023년 125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2032년에는 175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식 속에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19% 이상 강한 슈팅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쭉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2024년 주가 상승률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88% 이상,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23%에 육박하게,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108%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좋았었던 엔진 기업들 올해도 좋을 수 있을까 기대감 많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2024년,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87조 7천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6.7%가량 올라간 수치였고요. 2022년에 매출 82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바가 있었는데 2년 만에 다시 갱신을 하게 됐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봤더니 LG전자 4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벌써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에 있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4,300억 원가량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6.1%나 줄어들었고요. 4분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조금 더 부진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 1,40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3%나 급감한 수치고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80%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42%나 하회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감을 했던 이유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물류비 증가였습니다.
해상 물류비 수준을 알아갈 수가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살펴보시면 3개월 차트입니다. 쭉 우상향 그래프 가파르게 그리고 있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2,500선을 상회한 것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회한 것은 2024년 9월 13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물류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봐도 좋겠죠. 자, 그리고 마케팅 비용 역시도 두 번째 악화 영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저가 제품에 이어서 프리미엄 가전까지 줄줄이 내놓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입장에서는 이 마케팅 비용에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악재만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또 호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AI 에이전트를 개발키로 했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사람의 조작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상호작용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사람의 필요도 그리고 사람의 선호도까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 비서라고도 불립니다. 이 AI 비서 어디에 사용이 될까? 집안뿐만이 아니라 차량, 호텔, 사무실 정말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하다라고 업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적 정말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일단 LG전자 오늘 상승세 잘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침 냉각을 들고 왔습니다. CS2025에서 SK그룹이 액침 냉각 기술인 냉각유에 담긴 서버를 전시했다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젠슨항이 실적 발표 때 발열 통제 솔루션, 그러니까 액침 냉각과 같은 기술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금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워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20% 가깝게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원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산업부에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신규 원전이 4기에서 3기 규모로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S&T 에너지가 6%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감염병과 마스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HMPV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가 일주일 만에 무려 136%나 폭증했다라는 소식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염병 관련 종목들 생각보다 조금 더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저희 프로그램 2부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OECO 시간에는요. K-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기대의 목소리도 공존해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저희 함께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대표님의 시선에서의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 불안감은 아직 좀 해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이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들어보면 이제 트럼프 정권이 취임하게 되면서 재정 적자가 좀 확대될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근거로 내세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재정 적자가 왜 유도되는가?
결국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카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네. 세금 덜 걷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 정책 같은 거 하면서 경기 살리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하는 거고 경기 좋고 뭐 가만히 있어도 경기 잘 굴러가면 뭐 세금 그대로 잘 걷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근데 그 트럼프 정권 취임하면 이제 재정 적자에서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어찌 됐건 그게 또 물가에 뭐 안 좋다, 아니 뭐 좋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니까요. 안 좋은 건 맞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를 주면 하나는 이제 좀 잃어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그거를 이제 다 가져가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불경기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데 그럼 불경기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국채금리도 그렇고 튀는 모습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리고 혹은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이제 좀씩 나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나쁘진 않은데요. 제가 여기서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하나 있어요. 미국이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우량주기 때문에 보통 순서가 우량주가 한번 꺾일 때 거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거기서 수익을 낸 물량들이 중소형주나 그 하위단의 종목들로 낙수 효과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실제로 지수가 좀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한국이 저는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미국 외에 나라가 정말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이냐?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갈 때 못 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세금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금투세도 결론적으로는 안 걷는 쪽으로 예,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더 많이 무너졌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저렴하고 네. 세제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으로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간에 불안 요소는 미증시가 꺾이면 어찌 됐건 전 세계적으로 한번 쇼크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도 잠시 급락이나 뭐 쇼크성 하락이나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흐름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 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다. 지수 흔들리는 거와 무관하게. 당연하게 돈 벌 기회가 많아지겠죠?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발빠르게 전략들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의 5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도 좀 주목을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뭐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고 더 갈 것 같지만 좀 매수하기 부담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뭐 로봇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조선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중간 이런 이벤트들 있죠. 미국 국채금리 올라갔다는 건 결국 실질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뭐 금리 올라가면 제약바이오는 또 젬병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오히려 이용을 이용하시는 해보자. 게 중요할 것 같아서 K바이오가 이제 새해 또 화두로서 지금 같은 시점에 저는 기회가 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또 큰 컨퍼런스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모멘텀들 받아갈지도 좀 궁금하고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공존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 펼쳐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K바이오 쪽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만한 국부를 이끌 산업으로 보고 네. 있고요. 일단 그간 이제 한국의 발전 방향도 이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뭐 농업부터 중후장대 그다음 이제 IT 반도체까지 넘어갔는데 뭐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뭐 판교 IT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거기 판교 소프트웨어 밸리라 그러나요? 그런 쪽까지 이제 쭉 갔었잖아요. 스타트업 그 네. 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쪽까지 이제 흘러 들어갔는데 이제 송도를 필두로 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이 마진율을 자랑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국가는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간 이제 반도체로 정말 재미를 많이 봤던 삼성과 SK가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죠. 네. 물론 이제 로봇에도 정말 중요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국채금리가 튄다든지 이러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금리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앞으로 흐름이 좋을 것이다. 거시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의 장기적인 사이클 상황으로도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자본 투입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반도체가 워낙 효자였죠. 앞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효자 노릇을 톡톡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CES 2025에서도 헬스케어 분야가 있었거든요. 그게 네. 내용의 골자 자체가 AI와 또 이런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쪽의 융합들을 좀 바라보면서 차세대 기술력으로 선점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AI와 또 우리 헬스케어 쪽, 제약바이오 쪽에 관한 융합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게 임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표본을 가지고 평균을 내고 거기에서 이제 유효성을 입증해내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자본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이 자본 투입 비용이 계속 이것도 뭐 1,000억을 끌어오면 확률이 높아지고 1조를 끌어오면 더 높아지고 네. 이런 구조예요, 사실. 네. 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하면 또 이자가 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 이제 주택 대출 받으면 금리 올라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싸지면 돈을 크게 더 조달할 수 있고 더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이 반도체나 AI와의 협업이 얼마나 유의미하냐면 이로 인해서 사실상 그 자금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어떻게 보면은 AI나 그리고 그걸 더불어서 이제 헬스케어 쪽에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엔비디아도 지금 의료 쪽에 진출한다 얘기를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표준 편차라든지 그 표본을 확률을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AI가 지대한 영향을 이제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시너지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을 때 우리나라가 또 이제 반도체로 유명했던 나라이니만큼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연결성까지 괜히 반도체 기업들이 제약바이오를 건드렸을까? 그렇죠. 네,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대표님께서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공략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저희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기다려 볼까요?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불과 이제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손에 꼽는다. 이런 그렇죠. 평가가 네. 있었어요. 그냥 테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손에 꼽은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조단에 있어서 CDM으로 포문을 열어준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에서는 신약 쪽으로도 한번 혁신이 나오고 이랬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혁신을 또 주도해 나갈 만한 종목들이 신약 기대감도 있고 플랫폼 기업들도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 또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네. 알테오젠, 리가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유한양행도 오늘 또 올라가던데 그럼에도 더 갈 거라고는 보지만 아직 주가도 많이 안 올랐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성장, 외형 성장 그리고 미국에서의 포텐셜을 기대해 보면 지금 SK바이오팜의 밸런스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밸런스가 좋다. 네. 좀 더 들어볼까요, 대표님?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수출이 시작됐는데 이게 지금 시간을 거듭할수록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료 의약품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일단 이제 엑스코프리 그 뇌전증 치료제 자체가 이제 신약 쪽으로 네. 넘어가는데 저는 미국 수출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결국에는 이게 잘 돼야 미국에서 임상 통과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아시아권이라든지 비교적 쉽게 되죠. 네, 비교적 쉽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일반적으로 더 힘든 데서 살아남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잘 나가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냥 순차적으로 외형 확장 국면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SK바이오팜은 기술적으로도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서 마진율이 작년에는 한 10% 정도 나올 걸로 기대돼요. 올해 초에 이제 작년 4분기 실적까지 나오게 되면 그게 또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10%대 마진율, 올해 20%대, 내년에 30%대 마진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진율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주가는 그에 비해 많이 못 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너무 좋은데 주가가 이미 신고가를 써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는 게 너무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꽤 안정적이면서 주가 상승도 폭발력이 있을 만한 종목으로 그 밸런스가 참 잘 맞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게 저는 SK바이오팜이라고 생각이 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전진건설 로봇도 바로 또 슈팅이 나와줬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종목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은 강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시장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시장의 모멘텀을 선점해 보는 거는 투자 전략으로 너무나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넥스트 마켓에 관한 힌트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당장 다가오고 있는 일정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인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FMC에 관한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지난 회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의사록 자체가 크게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진 않겠지만요. 이날 또 고용지표가 함께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고용이 좋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매파적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길 바라는 뉴욕 증시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매크로적인 변수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동시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관한 시장의 변동성들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별적인 테마가 되겠습니다. 베이비 페어가 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생과 또 출산 관련주들의 반짝이는 움직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 날에 또 일정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중요한 테마 단위 성절될 만한 그런 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TSMC 12월 달에 매출이 공개가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매출이 발표가 됐잖아요. 분명히 시장에서는 비교의 눈초리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파운드리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개별적인 이슈가 되겠는데요. 미국 쪽에서 틱톡 금지법을 계속 발의를 하면서 이거 관련해서 첫 번째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틱톡 관련주들,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에 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고 가장 아랫단에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 7차 발사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또 한 번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넥스트 마켓에 관한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죠. 벌써부터 시장의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질 예정인데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일정들이 반영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눈높이 그리고 시장의 시선은요. CES 2025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옮겨져 갔습니다. 벌써부터 그러한 탄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왜 이 일정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 이유들 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일정적인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고요. 550여 개의 기업과 8,000명의 전문가 그리고 투자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이날 나왔었던 다양한 투자 계획들과 또 파트너십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25년도 바이오 업종들에 관한 트렌드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ADC 기술에 관해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항암 시장에서 다시금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제약바이오주들은 ADC 기술력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양한 의견들 시장에 공존을 하고 있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다양한 임상 결과들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요. 개별적으로 튀어오를 만한 종목군들도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 번 더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고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도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군들의 헤드라인들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K바이오를 대표해서 연설을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을 잘하고 있지만 파트너사 확장을 위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소식들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역시도 치료제에 관한 효과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셀트리온은 특히나 신약 개발에 관한 다양한 결과치들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 모멘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2024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요. 개별주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안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졌었고요. 신약에 관한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K바이오 섹터를 보기보다는 개별주들의 이슈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참여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기업들은 12개의 기업인데요. 이 추가적인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우리 주식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좋은 그러한 종목군들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 치료제와 바이오시밀러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와 신경질환 치료제에 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신테카바이오 역시도 AI 신약 플랫폼에 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GC셀 역시도 이날 참가를 하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신약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관한 다양한 임상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일정에 의해서 또 한 번 시장에 주가 탄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에이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관련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시장의 모멘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개별적인 수주 소식 또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의 탄력적인 움직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을 자료이기를 바라보겠고요. 저희가 넥스트 마켓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던 하나의 자료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알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간밤에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96,50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국채 금리에 관한 급격한 상승이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온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의 변동성 역시도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트코인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쪽에 관한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시장이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 개장하면서는 1%가량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쪽에 관해서 계속되는 탄력들이 이제는 주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우려감이 많으실 텐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X의 도지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사실 간밤에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밈코인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또 밈코인들에 관한 다양한 시장의 모멘텀들 여러분들이 다각화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라나도 지금 200달러 선 내려오면서 197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역시도 2%가량 하락하면서 시장 역시도 축소하는 국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넥스마켓과 또 암호화폐 시장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셨습니다.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쇼쇼쇼 1부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